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에 깜짝 놀라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염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또 새치가 이렇게 많지 하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새치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혈관 속 기름때와 머리카락의 색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외지만 둘 사이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서 과산화지질이 늘어나고 이 산화 물질이 모낭 속 멜라닌 세포까지 공격해서 흰머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관 기름이 머리카락 색도 지운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죠.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혈관뿐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보셨을 거예요. 넷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보이는 값이 LDL이에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입자가 혈관벽 틈새로 스며들어서 산화되면 거기서부터 이 지방 플라크가 생겨요.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끼는 녹처럼 혈관을 점점 좁히고 딱딱하게 굳히고 결국엔 깨져서 혈전을 만들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게 진행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적이어야 한다. 꼭 그렇진 않죠.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삼아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 부신호르몬을 합성하고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등 중요한 작업을 해요. 문제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쌓일 때죠. 원래 간에서 알아서 조절하지만 설탕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음, 흡연, 스트레스, 비만 등등 겹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죠. 이때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혈관뿐 아니라 모낭에도 악 영향을 주죠. 그럼 왜 흰머리가 늘까요? 모발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활성산소에 특히 약한데 고지혈증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과산화질과 염증 전달 물질이 많아져요. 이것이 두피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모낭을 산화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일찍 죽이거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결국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모발색이 빠르게 빠지고 검은색 머리가 회색, 흰색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인도 연구에서 LDL 160 이상인 군은 100 미만인 군보다 조기 백발 비율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요즘 들어 새치가 부쩍 늘었다면 미용실 예약보다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낮출까가 중요하죠. 약을 쓸지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할지는 수치와 동반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70%는 생활 습관이 좌우되죠. 가장 먼저 식탁을 바꿔야겠죠. 튀김, 패스트푸드, 라면, 국물, 크림 가득한 빵은 일단 횟수를 줄이시고 트랜스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공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생채소에 뿌려 먹고 생강을 따뜻한 차로 끓여 하루 한 잔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죠. 목포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국 끓일 때 미역 대신 썰어넣는 이 다시마 덕분에 LDL이 20 정도 내려갔다고 자랑하셨는데 다시마 속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40% 가까이 잡아주는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무릎이 시큰한데 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도 HDL이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가고 HDL은 LDL을 간으로 끌고 가 재활용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만약 허리가 괜찮으시면은 아령 1, 2kg짜리를 들고 팔굽혀펴기 대신 벽밀기 운동부터 해보세요.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지방 사용량이 함께 늘어 LDL 줄어들죠.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50년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도 의미가 있냐? 이 말도 듣죠. 정답은 끊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긴다예요. 담배를 끊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니코틴 대사산물이 사라지고 3개월이면 폐 기능이 10% 이상 회복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담배로 인한 LDL 산화 속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도 하죠. 금연은 새치 증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으니 머리카락 때문이라도 멈춰볼만 하죠. 그럼 음주는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옛말 고지혈증 앞에서는 사실이 아니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폭주시키고 다음날까지 LDL을 끌어올려요.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2회 이내에 한 번에 맥주 작은 캔 하나, 소주 한 잔이면 적당해요. 이 이상이면
먹으면 간이 지방 합성 공장으로 돌변한다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간이 당과 지방을 빨리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 이런 신호를 계속 받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매일 10분이라도 복식 호흡 해보세요.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술로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방법인데 1분에 6회 이하로 호흡수가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 내려가요. 한림대학교 연구팀은 60대 참가자에게 8주간 복식 호흡을 시킨 결과 LDL이 평균 15 정도 떨어지고 HDL은 3 정도 올랐다고 해요. 무료인데 효과는 약 못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약을 이미 복용 중이세요? 스타틴 계열, 에제티미브, 피타바스타틴 등등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약을 드셔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리브유, 다시마, 걷기, 금연, 절주, 복식 호흡을 꾸준히 지키면 6개월 내 의사가 용량을 줄이거나 약 하나를 빼자고 할 가능성도 커지죠. 약값 부작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또 스타틴 계열을 드시면은 근육통이 생긴다고 중단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피타바스타틴이나 로스바스타틴 저용량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세치와 탈모까지 걱정이라면 모낭에 직접 도움 주는 방법을 하나 덧붙일게요. 두피에 스칼프 브러싱을 해줘 보세요. 샤워 전에 빗살 간격이 넓은 브러쉬로 정수리 부분부터 목덜미 방향으로 3분 정도 두드리듯이 빗어주는 거예요. 혈류가 좋아져 모낭에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과사화질로 지친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도와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 결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스칼프 브러싱을 12주 시행하자 세치 증가 속도가 30% 정도 늦춰졌다고 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원하게까지 하니 오늘 바로 한번 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혈액 속 기름때, 즉 LDL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치는 내려가고 세치 속도도 늦출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 생강, 다시마를 가까이 하고 튀김, 칠레슨 지방, 단맛 가득한 빵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와 근력 운동은 HDL을 올려 주머니 청소부를 늘리고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간의 지방 생산을 줄이는 것, 그리고 금연 절주는 기본이고 두피 브러싱으로 직접 모낭 혈류까지 살려주면 머리숱, 혈관, 심장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 특히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 먹어야 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블루베리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래요. 식품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시긴 해요. 근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 식품 유형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당연히 씻어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등 제품을 선정해서 안전성 평가를 했는데 과체 강호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이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씻어 드시는 게 좋겠어요. 블루베리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 깨끗이 빡빡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 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는 7.2mg, 냉장 보관했다가 2주가 지났을 때는 5.7mg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로 더욱 줄었대요. 근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오히려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실험 결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시중에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나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 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이 최소 50mg 개런티된 제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딸기의 한 종류인 이 라즈베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핵심 영양소예요. 생과일일 때보다 냉동일 때가 킬로그램당 폴리페놀 함량이 약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서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한 번에 드실 수가 없는 양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돼요.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돼요. 그것을 드시면 당연히 복통이나 설사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겠죠.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굉장히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이에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 안토시아닌의 과일변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일수록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에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을 드셨을 때 오히려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이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시켜서 이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 등 망막염 등 눈질환을 예방하기도 해요.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해서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같이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폴리페놀 성분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기능도 향상시켜주면서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충분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주름도 예방하고 피부 톤도 밝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도 흡착하고 배출을 시켜서 피부 트러블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 숱도 줄어들게 돼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블루베리가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이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해서 탈모를 또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또 비타민 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어서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도 송산시키는 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서 탈모를 또 예방하는 그런 원리죠.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블루베리, 빌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빌베리,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약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현저히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이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이러한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리고 혈전을 생성해서 이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는데 이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또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서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 물 1리터 정도에 잎 약 4g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블루베리가 새콤달콤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우유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도 쉐이크로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견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럽거나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래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각자 우리 몸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혈당 관리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때문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당 수치가 올라갈까봐 걱정돼서 식사하는 걸 조심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사과식초가 이러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사과초모식초의 효능에 대해 주목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 30일 동안 꾸준하게 사과초모를 섭취했을 때 약 10%에서 20%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식사 전에 사과초모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8주 동안 매일 30ml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고 당화혈 색소는 1.4%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사과 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사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언제부턴가 TV나 유튜브에 식초가 몸에 좋다고 나오는 거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건강에 사과 식초가 좋다고 에사비가 좋다고 하는데 이 에사비라고 많이 나오죠. 에사비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줄인 말인데 에사비는 사실 쉽게 말해 일반 사과 식초보다는 몸에 조금 더 건강한 사과 식초예요. 한국말로는 사과 초모 식초라고도 하는데 사과 초모 식초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식초인지 일반 사과 식초와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과 초모 식초가 유행인지 또 몸에 어떤 유익한 작용을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과 초모 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인데 보통 사과를 으깨서 효모와 함께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생성돼요. 여기에 초산균을 더해주면 알코올이 초산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아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 즉 사과 초모 식초가 만들어지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과 식초는 사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건강을 위해서 활용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특히 소화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죠. 현대에 들어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 사과 식초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애용하는 건강식품이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일반 사과 식초와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사과 식초와 사과 초모 식초의 차이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제조 과정이 달라요. 사과 초모 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든 천연 발효식초인데 보통 마트에서 파는 사과 식초와는 다르게 사과를 발효시킨 뒤 사과주가 되는 1차 발효를 거친 뒤에 식초가 되는 2차 발효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쳐서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풍부해지게 만드는 거죠. 일반 사과 식초는 정제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초산균과 효소 같은 사과 식초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유익한 성분들이 제거가 되고 깨끗하게 걸러져 나오게 되는데 사과 초모 식초는 자연 발효 형식으로 제조되고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 요소와 특히 마더라고 불리는 유익균 덩어리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영양 성분에 있는데 사과 초모 식초는 인위적으로 거르지 않아서 그 안에는 유기산이나 폴리페놀, 미네랄 등이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더라고도 불리는 초산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세 번째 다른 점은 맛과 향에 있어요. 일반 사과 식초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강한 신맛을 갖고 있는데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조금 더 깊은 풍미와 신맛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색깔도 정제된 사과 식초는 이 맑고 깨끗한 반면 사과 초모 식초는 색깔이 탁하고 밑에 심전물이 있을 수가 있죠. 마트에서 사과 초모 식초를 구입하고 싶은데 일반 사과 식초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사과 초모 식초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식초 코너에 보시면 다양한 식초들이 가득한데 사과 초모 식초라고 써있거나 영어로 애플 사이더 비니거라고 써있거나 영어로 초모를 뜻하는 마더라고 써있은 식초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과 초모 식초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이 사과 초모 식초의 효능 알려드릴게요.
사과초모 식초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혈당 관리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때문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당 수치가 올라갈까봐 걱정돼서 식사하는 걸 조심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사과식초가 이러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사과초모 식초의 효능에 대해 주목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 30일 동안 꾸준하게 사과초모를 섭취했을 때 약 10%에서 20%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식사 전에 사과초모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8주 동안 매일 30ml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고, 당화혈 색소는 1.4%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사과 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이 혈당을 낮추는데도 큰 도움을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사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음식물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과정도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과초모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인슐린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혈당이 높아 고민이신 분들,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인데,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은 중년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문제인데, 사과초모 식초는 이러한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사과초모 식초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과초모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혈압이 높으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혈관도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사과초모 식초의 초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로 이어질 위험도 높고, 사과초모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사과초모 식초는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좋다니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과초모 식초를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효능은 바로 소화 개선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소화가 잘 안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사과초모 식초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사과초모 식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 증식도 억제해주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이 건강해지고 소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또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오래 머물러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과초모 식초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더부룩함을 느끼신다면 음료로 대신에 사과초모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사과초모 식초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과초모 식초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에서는 이미 사과초모 식초가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데이비드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 아침마다 이 사과초모 식초를 꾸준히 마셔왔다는 게 유명하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과초모 식초가 체중 관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알려드릴 건 사과식초의 식욕 억제 효과 때문인데, 기능성 식품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고,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이 아세트산이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식사를 한 후에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초모 식초를 식사 전에 마시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이 아세트산은 체내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 지방을 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유용하죠. 특히 식사 전에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니, 과식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가 쉬워지겠죠.
있죠. 사과 초모 식초의 효능은 이것뿐이 아닌데요. 5번째 효능은 바로 피로 개선 효과예요.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푹 쉬기도 어렵고 또 충분히 쉰 것 같지만 몸은 여전히 찌뿌둥하고 피로가 쌓여서 힘든 날도 많죠. 이럴 때 사과 초모 식초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효능이에요.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몸에 쌓인 젖산 때문인데,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이 젖산을 분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또 미네랄, 비타민, 효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체내 에너지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촉진이 활발하게 되면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사과 초모 식초를 섭취할 때 대부분 물을 같이 마시게 되는데, 수분 섭취는 체내의 독소 제거와 해독 작용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운을 차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인데, 꾸준히 사과 초모 식초를 섭취하면 피로 회복도 빨라지고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꼭 챙겨 드셔야겠죠. 사과 초모 식초가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섭취 방법에 따라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사과 초모 식초 드실 때 꼭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 초모 식초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은 바로 치아 부식이에요. 식초는 산성이 강한 제품인데, 이 강한 산성분이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몸에 너무 좋다고 자주 섭취하거나 농도가 진한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그대로 마시면 치아의 거표면층인 범랑질인 에나멜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어요. 건강하게 섭취하고 또 치아를 보호하려면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사과 식초의 권장량은 약 20ml에서 50ml 사이인데, 이게 약 티스푼으로 2~3스푼 정도 돼요. 물 한 컵에 티스푼으로 2~3스푼 넣어서 잘 섞어 드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농도가 진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면 양을 줄여서 티스푼으로 1스푼만 물에 섞어 드신 뒤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섭취 후에는 바로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 마시거나 30분 정도는 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사과 초모 식초로 먹을 때 유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위산 분비예요. 사과 식초는 위장이 약하거나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는 사람들한테는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감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 위염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죠. 사과 식초의 산성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상황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게 되죠. 이런 분들한테는 식전 섭취가 아닌 식후에 섭취하거나 식초를 물에 탈 때 많은 양의 물로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 그리고 소량씩 먼저 마셔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확인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과 식초는 그 자체로도 효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맛도 챙기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사과 식초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음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레몬수예요. 레몬수는 잘 어울리는 조합 중 하나인데, 레몬수에 있는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사과 식초를 추가하면 식초의 유기산과 레몬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우리 몸에 독소 배출을 돕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신선한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자른 레몬에 즙을 짜준 뒤 사과 초모 식초 1스푼에서 2스푼과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섞어주면 끝인데, 조금 더 달달하게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살짝 추가하면 더욱 상큼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상큼하면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사과 식초 레몬수를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니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 초모 식초와 궁합이 좋은 음료는 바로 꿀차예요. 꿀이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꿀은 향균 작용과 에너지 보충에 좋은 천연재료인데, 사과 식초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는 거 아시나요? 꿀과 사과 식초는 각각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 꿀과 사과 식초 모두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체내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향균 작용도 갖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2배 효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피부 좋은 분들한테 꿀광 피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꿀은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사과 식초 또한 노폐물 배출 기능으로 인해서 여드름 예방과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섭취하면 피부에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초모 식초 2~3티스푼 정도 넣고, 꿀도 식초와 같은 양을 넣어 드시는 건데, 단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맞게 꿀을 더 넣으시면 되죠. 사과 식초와 꿀을 함께 섞어 마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면서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피부도 좋아진다니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더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평가가 되고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 같은 거 안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많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오늘은 땅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렸을 때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많이 놀렸죠. 이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같은 거는 물론이고 비타민 E, B,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심혈관 질환 개선이에요. 이 미국의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땅콩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굉장히 많아요. 땅콩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땅콩에 함유된 이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땅콩에 함유된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이로운 작용도 같이 하죠. 또 이러한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 순환도 돕고 심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이 땅콩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이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혈관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이러한 땅콩은 우리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중년층과 노년층한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나 폴리페놀, 특히 그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뇌 건강에 도움을 줘요.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신경세포도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같이 해주거든요. 이러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을 포함하고도 있고 뇌 기능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의 신경 전도 속도를 또 높여줘요.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놀라기는 이른데, 이러한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또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줘요. 땅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조금만 먹어도 우리 몸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과식도 예방할 수가 있고 체중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도 공급하는 데 일조를 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도 도와줘요.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근데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칼로리가 많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알이나 20알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더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평가가 되고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땅콩의 효능 5번째,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유해한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피부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염증도 줄여줘요. 또 우리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땅콩은 굉장히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기도 하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이 밸런스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염증도 줄여주고 트러블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도 포함되어 있어요. 피부 상처 치유도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쪽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또 놀라운 효능이 있는 성분들도 들어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6번째,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땅콩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죠. 변비도 예방해 줄 수 있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땅콩의 놀라운 효능 7번째,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굉장히 좋은 공급원이에요. 땅콩을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어요. 또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유용한 대체식품이 될 수 있는데, 100g 정도의 땅콩은 약 25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 단백질의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인 거를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에요.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볶거나 구운 땅콩은 이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는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요.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도 있고, 또 땅콩의 껍질에는 이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적게 섭취할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는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 소화가 용이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도 덜 생성이 돼요.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는 과정에서는 이 유해물질이 생성되지 않아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는 땅콩을 삶아 드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돼요. 땅콩 버터를 땅콩에 버터를 넣어가지고서 비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되고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거죠.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 같은 데 발라 먹으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겠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러한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예요. 땅콩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면 절대 피하셔야 되고, 가벼우면 이런 알러지 증상은 목이나 혀의 가려움, 발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알러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호흡곤란, 혈압 저하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매우 심각한 반응도 일으킬 수 있어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땅콩 섭취를 꼭 중단하시고,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것인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 과다 섭취예요. 땅콩이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손쉽게 우리는 과다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또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한 20알 정도인데, 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땅콩 섭취할 때는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예요.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땅콩의 겉면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이 시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또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한번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맛으로 먹는 거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되는 건데,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던져놓고 보관하진 않으셨죠?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패되기가 쉬워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가 있고, 조직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세포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땅콩은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또 곰팡이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요. 이 독소는 강력한 또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우리 간에 또 손상을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